15년이라는 긴 세월이 단 13분 만에 한 줌의 재처럼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서 가장 환하게 웃어주는 그 사람이 사실은 등 뒤에서 당신을 조롱하며 인생을 통째로 갉아먹고 있다면 어떨까요? 통계적으로 사람들의 90%는 이런 비극이 영화 속 이야기일 뿐 자신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 굳게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메이슨 리드의 이야기는 그 평온한 믿음이 얼마나 처참하게 산산조각 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잔인한 배신의 파편 속에서 한 남자가 어떻게 복수의 화신으로 다시 태어났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단 5초였습니다. 그가 노트북의 재생 버튼을 누른 순간 메이슨의 평범했던 세계는 순식간에 불타는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로봇 공장에서 성실한 정비공으로 일하던 메이슨은 자신의 사물함 깊숙한 곳, 기름때 묻은 작업복 사이에 끼워져 있던 정체모를 USB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무런 표식도 없었지만 겉면에는 검은색 마커로 투박하고 날카롭게 단 한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 truth. 12년 동안 단 한 번의 지각도 없이 기계를 만지며 살아온 그에게 이런 익명의 물건은 낯선 침입자와 같았습니다. 왠지 모를 서늘한 공포가 등줄기를 타고 흘렀지만 그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하루 종일 기계처럼 일했습니다. 퇴근 후 주방 카운터에 놓인 그 작은 칩은 마치 어둠 속에서 깰리를 튼 독사가 치명적인 독리를 드러내기 직전처럼 그를 노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메이슨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저장된 파일은 오직 하나, 13분 길이의 음성 녹음이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첫 마디는 메이슨의 심장을 그대로 관통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익숙해서 소름 돋는, 그러나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차갑고 비열한 톤의 목소리였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 사브리나였습니다. 세상에, 메이슨은 정말 지루해서 미칠 것 같아. 그녀의 말 뒤로 이어진 것은 메이슨이 형제보다 더 믿고 아꼈던 절친 코디 월시의 천박한 웃음소리였습니다. 메이슨의 피가 순간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자기가 대체 뭘 생각하고 저런 남자랑 결혼했는지 모르겠다니까.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내 이마에 키스하는 꼴 좀 봐. 마치 자기 할머니한테 하는 예의 바른 인사 같다니까. 15년 동안 단 한 번의 서프라이즈도 없는 인간이야. 어쩜 그렇게 한결같이 따분하고 예측 가능한지. 코디는 한술 더 떠 메이슨의 진심 어린 헌신을 시궁창에 처박았습니다. 그래도 그 멍청한 놈이 성실하긴 하잖아. 매일 뼈 빠지게 일해서 우리 데이트 비용도 대주고 집 대출금까지 꼬박꼬박 갚아주니까 얼마나 고마운 존재야. 사브리나는 자지러지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코디. 그는 그냥 우리 집의 노인 가구 같은 존재야. 가끔 먼지나 털어주면 되는, 비싸지만 자리만 차지하는 무거운 가구 말이야. 아마 우리가 지금 안방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꿈에도 모를걸. 그 순간 메이슨의 손에 들려있던 커피 머그컵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하얀 도자기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어올랐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그 파편들은 마치 지난 15년간 메이슨이 쌓아온 모든 신뢰와 사랑, 그리고 인생 자체가 처참하게 부서진 잔해처럼 보였습니다. 메이슨은 숨조차 쉬기 힘든 고요함 속에서 무려 2시간 동안이나 미동도 없이 그 파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가 깰까봐 조심스럽게 속삭였던 사랑해라는 말들, 그녀의 행복을 위해 야근을 마다하지 않았던 시간들이 저들에게는 그저 역겨운 조롱거리이자 편리한 도구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그의 영혼을 난도질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은 메이슨 리드라는 성실한 남자를 완전히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 깊고 어두운 절망의 밑바닥에서 무언가 다른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글거리는 뜨거운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심장을 얼려버릴 듯이
아주 차갑고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각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메이슨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달려가 그들의 멱살을 잡고 울부짖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짐을 싸서 떠나시겠습니까? 하지만 메이슨은 평범한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깨진 도자기 조각을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에서 피가 흘러나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던 따뜻한 세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와 친구는 애초에 괴물이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메이슨은 3주 전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코디 월시가 어떻게 자신의 삶에 침입했는지, 사브리나의 눈빛이 언제부터 싸늘하게 변했는지, 그가 놓쳤던 첫 번째 배신의 신호들을 하나씩 복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렁 속에서 고개를 든 메이슨의 눈빛은 더 이상 지루한 정비공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먹잇감을 사냥하기 위해 숨죽인 포식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소름 돋는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배신자들이 어떻게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무너지는지 궁금하시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진짜 복수가 무엇인지, 한 남자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되찾는지에 대한 소름 끼치는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과연 메이슨이 발견할 그 다음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가 준비한 가장 차가운 복수는 어떤 모습일까요? 비극의 서막은 이제 막 올랐습니다. 과거는 이제 먼지처럼 흩어졌고 메이슨은 그 잔해 위에서 자신의 무너진 인생을 복귀하기 시작했습니다. 3주 전으로 시간을 돌려보면 모든 것이 얼마나 평온하고 정교하게 설계된 거짓이었는지 명확해집니다. 당시 메이슨 리드는 거대한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는 로봇 공장에서 12년째 묵묵히 기계를 만지는 숙련된 정비공이었습니다. 그의 일상은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흘러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곤히 잠든 아내 사브리나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현장으로 향하는 것. 그것이 그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행복의 정의였습니다. 기계는 정직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소리를 냈고 진단하면 반드시 고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썩어가고 있어도 겉으로는 가장 화려한 꽃을 피울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비극의 전조는 6개월 전 코디 월시라는 사내가 공장에 나타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코디는 메이슨과는 정반대의 인물이었습니다. 젊고 화술이 좋으며 누구에게나 쉽게 호감을 사는 매력적인 미소를 가졌습니다. 그는 입사 몇 주 만에 현장의 모든 사람과 형제처럼 지내며 골든보이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메이슨 역시 그를 아꼈습니다. 기계밖에 모르는 자신에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주고 사무실 뒷담화 대신 인생의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코디를 보며 메이슨은 처음으로 공장에서 진짜 친구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헤이, 메이슨, 형수님은 잘 계셔. 주방 리모델링은 끝났고 어느 화요일 아침 코디가 메이슨의 어깨를 툭 치며 물었습니다. 메이슨은 로봇 치료기의 유압을 점검하며 웃어 보였습니다. 찬장 문짝 따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네. 사브리나가 매일 잔소리야. 코디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지난번에 들렀을 때 형수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근처 지나가다 잠깐 들러서 쓰레기 처리기 고쳐드렸거든. 형수님이 커피 한 잔 주시는데 진짜 맛있더라. 형이 마시는 그 공장 쓰레기 같은 커피랑은 차원이 달라. 여러분, 이 장면이 평범하게 느껴지시나요? 사실 이것은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침입자의 수법입니다. 메이슨은 순간 가슴 한구석이 꽉 조이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사브리나는 코디가 집에 왔었다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코디의 표정은 너무나 천진난만했고 친구를 돕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당당했습니다. 걱정 마, 친구. 내가 옆에서 좀 도와줄게. 우린 식구잖아. 식구라는 단어가 그토록 잔인하게 들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메이슨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사브리나에게 코디에 대해 물었습니다. 오늘 코디가 그러는데 쓰레기 처리기 고쳐줬다며 사브리나는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지난번에 소리가 이상해서 코디가 마침 근처라고 하길래 좀 봐달라고 했어. 당신은 요즘 너무 바쁘잖아. 메이슨은 아내의 말투에서 묘한 날카로움을 느꼈습니다. 대화를 거부하는 듯한 차가운 벽. 코디 번호는 언제 알았어? 회사 야유회 때 알려줬잖아. 당신 없을 때 집에 무슨 일 생기면 연락하라고. 당신을 위한 배려였다고 생각 안 해. 사브리나는 도리어 불쾌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심은 그렇게 작은 틈새를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이후 몇 주 동안 메이슨은 집안 곳곳에서 침입자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퇴근길 진입로에 세워진 코디의 트럭, 차고에서 들려오는 낯설고 유쾌한 사브리나의 웃음소리. 한 번은 메이슨이 생각보다 일찍 귀가했을 때 차고에서 코디가 헝겊으로 손을 닦으며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 메이슨, 형수님이 크리스마스 장식 상자 좀 옮겨달라고 해서 말이야. 형은 요즘 야근이 너무 많아 보여서 내가 좀 거들었어. 사브리나는 현관문에 기대어 평소 입지 않던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머리 모양도 평소와 달랐고 얼굴에는 외출할 때나 바르던 화장이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기다리려고 했는데 당신이 너무 늦길래. 그녀의 변명은 완벽했지만 차고 안에서는 사브리나의 향수 냄새와 섞인 낯선 남자의 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사브리나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는 핸드폰을 항상 뒤집어 놓았고 샤워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장을 보러 간다면서도 공들여 화장을 하고 메이슨이 다가가면 피곤하다는 핑계로 등을 돌렸습니다. 오늘 예쁜데 메이슨의 칭찬에 그녀는 평소랑 똑같아라고 쏘아붙이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메이슨을 향한 애정은 없었습니다. 오직 새로운 자극을 향한 갈망과 남편을 향한 멸시만이 가득했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파트너가 갑자기 외모에 과도하게 신경 쓰고 핸드폰을 숨기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변화일까요? 아니면 이미 누군가에게 마음을 뺏긴 신호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공장에서의 코디 역시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제 메이슨을 볼 때마다 동정어린 혹은 비웃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점심시간에 코디는 샌드위치를 씹으며 메이슨에게 잔인한 농담을 던졌습니다. 메이슨, 형의 문제는 너무 착하다는 거야. 여자들은 착한 남자를 존경하지 않아. 자기 관리를 좀 해야지. 안 그래? 형수님이 어제 그러더라고. 형은 15년 동안 변한 게 하나도 없어서 가끔은 숨이 막힌대. 내가 좀 달래주느라 힘들었어. 메이슨은 샌드위치가 마치 골판지처럼 입안에서 겉도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달래주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아니야, 친구. 그냥 좀 더 적극적으로 굴어보라고. 남이 형 자리를 대신하기 전에 말이야. 코디의 조롱 섞인 충고는 이제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메이슨의 아내를 더 잘 아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메이슨은 자신의 직관이 보내는 강력한 경고 신호를 무시하려 애썼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15년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짜 우정이라는 가면 아래 숨겨진 침입자의 발소리는 이미 그의 거실을 지나 침실문 앞까지 다다라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었고 의심의 씨앗은 어느덧 거대한 독버섯으로 자라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메이슨은 잠결에 사브리나가 화장실에서 낮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도 보고 싶어. 응, 그 사람은 자고 있어. 내일 그 사람 야근하는 거 확실하니까 그때 봐.
메이슨은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화를 내며 문을 박차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비공인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기계가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는 부품을 교체할 수 없듯이 이 관계도 끝을 확인하기 전에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을요. 그는 숨을 죽이고 사브리나가 다시 침대에 누워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잠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다음 날 메이슨은 깨진 도자기 조각을 손에 쥐고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저들의 가증스러운 친절과 거짓된 배려에 속지 않겠노라고. 이제 나약하고 눈먼 남편 메이슨 리드는 그날 밤 차고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오직 복수라는 하나의 목적만을 위해 설계된 차가운 암살자가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집안의 가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저들의 목숨과 사회적 지위를 단번에 앗아갈 수도 있는 세상에서 가장 정밀하고 냉혹한 사냥꾼으로 변모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 배신의 고리는 과연 어떻게 끊어질까요? 메이슨이 선택한 사냥의 방식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오만함과 욕망을 이용한 철저한 파멸이었습니다. 나약한 메이슨 리드는 그날 밤 차고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한 사냥이 시작될 시간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배신을 당했다면 당신은 메이슨처럼 차갑게 식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감정에 휩쓸려 모든 것을 망치겠습니까? 다음 이야기에서 메이슨이 준비한 충격적인 반격을 확인해 보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당신이 이 복수극의 결말을 놓치지 않게 해줄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냥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메이슨 리드는 더 이상 예전의 온순하고 순진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사냥감을 덫으로 몰아넣을 시간이었죠. 그는 스스로를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나약하고 예측 가능했던 메이슨 리드는 그날 밤 차고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사랑 대신 복수를, 용서 대신 괴물이 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15년을 바친 사람에게 집안 가구 취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메이슨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철저한 파멸이었죠. 메이슨은 가장 먼저 자신의 존재를 사회적으로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직장에 무기한 병가를 냈습니다. 심각한 우울증과 정신적 공황 증세가 있다는 그의 말에 평소 그의 성실함을 높게 평가하던 상사는 진심으로 걱정하며 흔쾌히 장기 휴식을 권했습니다. 메이슨, 자네는 우리 공장의 보물이야. 건강이 우선이니 아무 걱정 말고 푹 쉬게. 자리는 언제든 비워두겠네. 하지만 메이슨의 목적지는 병원이나 휴양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삼촌에게 물려받은 도시 외곽의 외딴 폐차장 겸 정비소로 향했습니다. 20에이커에 달하는 거친 잡초와 녹슨 고철 더미로 둘러싸인 그곳은 메이슨이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신을 격리하고 은신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그는 은신처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모든 디지털 흔적을 추적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브리나와 공용으로 사용하던 은행 계좌에서 정확히 절반의 금액을 인출해 아무도 모르는 새 계좌로 옮겼고 공용 신용카드를 해지했으며 심지어 매일 아침 배달되던 신문 구독까지 중단했습니다. 도시의 행정 기록과 네트워크 위에서 메이슨 리드라는 이름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증발해 갔습니다. 사브리나가 그에게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걱정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편리한 생활비 출처가 사라질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메이슨은 차가운 침묵을 지켰습니다. 은신처 정리를 마친 메이슨이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자신의 나약한 육체를 개조하는 것이었습니다. 15년의 안락하고 안주했던 결혼 생활은 그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나 유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코디가 그토록 비웃었던 할머니에게 키스하는 따분한 남자의 껍데기를 벗어던져야만 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 자신의 권투 코치였던
레이 마르티네즈를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65세의 노인이 되어 퇴락한 체육관을 지키고 있었지만 레이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먹잇감을 노리는 늙은 맹수처럼 번뜩였습니다. 레이, 저를 다시 만들어 주십시오. 단순히 건강해지거나 취미로 운동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누군가를 압도하고 필요하다면 아주 위험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레이는 메이슨의 눈 속에 일렁이는 차가운 증오의 불꽃을 한참 동안 응시하더니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지옥을 견뎌야 할 거다. 그날부터 메이슨의 일상은 복수라는 고옥탄과 연료로 움직이는 정밀한 기계와 같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 과거에는 아내 이마에 키스하던 그 시간에 그는 이제 진흙탕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레이 코치의 지휘 아래 시작된 지옥 훈련은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그는 무거운 로프를 타고 거대한 타이어를 뒤집고 샌드백이 터져나갈 듯이 주먹을 뻗었습니다. 손등에 살점이 터져 피가 배어 나오고 근육이 타들어가는 비명을 지를 때마다 메이슨은 주머니 속의 USB와 13분짜리 녹음 파일을 떠올렸습니다. 사브리나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귓가에 환청처럼 들릴 때마다 그의 펀치는 더 날카롭고 파괴적으로 변했습니다. 레이 코치는 단순히 싸움 기술만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인내의 미학을 주입했습니다. 메이슨, 너는 이제 혈기왕성한 20살이 아니다. 무작정 들이받는 건 하수들이나 하는 짓이야. 상대를 끝까지 관찰해라. 놈이 방심하고 오만함에 취해 빈틈을 보이는 그 찰나를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단 한 번의 기회에 놈의 영혼까지 털어버릴 치명상을 입히는 거다. 메이슨은 그 가르침을 뼈에 새겼습니다. 그는 이제 감정에 휘둘려 소리를 지르는 가고 같은 남자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고 급소를 노리는 저격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개조가 완성되어 갈 무렵 메이슨은 동시에 정밀한 첩보 활동을 병행했습니다. 그는 정비공으로서 쌓아온 숙련된 기술을 이용해 코디 월시의 포드 F150 트럭 조수석 아래 깊숙한 곳에 초소형 디지털 도청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코디는 자신의 승리에 취해 메이슨 같은 착한 멍청이가 감히 자신을 감시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도청기를 통해 흘러나오는 대화들은 메이슨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추악했습니다. 코디는 단순히 사브리나와 불륜을 저지르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청 도시계획국에서 근무하는 부패한 공무원 제이슨 크로우와 결탁하여 대규모 부동산 사기 및 내부자 거래를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제이슨 크로우는 시의 미공개 개발 계획 정보를 코디에게 흘렸고 코디는 그 정보를 이용해 개발이 확정되기 직전의 땅들을 제3자의 명의로 헐값에 사들인 뒤 엄청난 차익을 남기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도청 장치 너머로 들리는 코디의 목소리는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이슨, 걱정 마. 그 멍청한 메이슨 놈은 자기 마누라가 내 품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몰라. 그놈 명의로 된 비상금도 좀 털어서 이번 땅 매입에 보탤 생각이야. 놈은 평생 로봇이나 고치면서 우리가 번 돈의 세금이나 내며 살겠지? 메이슨은 어둠 속에서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냥감들이 스스로 제 무덤을 파고 있었으니까요. 메이슨은 철저하게 감정을 배제한 채 차가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그는 제이슨 크로우가 매주 목요일 저녁 퇴근 후 들르는 허름한 단골 술집에 손님으로 위장해 잠입했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앉아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맥주 한 잔을 앞에 둔 채 그는 코디와 제이슨이 나누는 범죄 모의를 하나하나 녹음하고 기록했습니다. 몇 주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마침내 제이슨이 술에 취해 부동산 사기 계획의 핵심 디테일을 노골적으로 떠벌리는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다음 달에 쇼핑센터 건립이 공식 발표되면 내 사촌 코디의 여자친구가 미리 사둔 그 낡은 창고 부지 가격은 최소 3배는 뛸 거야. 시장놈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박수나 치겠지.
메이슨은 조용히 녹음기를 껐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식었을 때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는 말처럼 그는 이제 모든 결정적인 패를 손에 쥐었습니다. 훈련은 완성되었고 정보 수집은 완벽했습니다. 메이슨의 신체는 이제 조각된 강철처럼 단단해졌으며 그의 눈동자는 먹잇감의 숨통을 끊기 위해 타이밍을 재는 최상위 포식자의 그것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배신감에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향한 구걸 섞인 그리움도 친구를 향한 허망한 분노도 이제는 그의 내면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물리법칙처럼 집행될 복수의 공식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그는 이제 코디와 사브리나가 공들여 쌓아올린 그 가증스러운 욕망의 낙원을 단 한 번의 손짓으로 무너뜨릴 파멸의 설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내의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메이슨이 정교하게 배치한 지옥의 도미노가 쓰러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첫 번째 도미노는 바로 부패 공무원 제이슨 크로우였습니다. 메이슨이 언론과 수사기관에 익명으로 보낸 녹취록은 도시 전체를 뒤흔드는 폭탄이 되었고 제이슨의 체포는 코디 월시의 숨통을 죄는 화려한 서막이 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지옥이 무엇인지, 메이슨이 왜 가구가 아니라 망치였는지를 보여줄 차례입니다. 메이슨은 차가운 금속 렌치를 손에 쥐고 최후의 심판장이 될 창고를 향해 어둠을 뚫고 발을 내디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남자의 변신을 보며 무엇을 느끼십니까? 복수는 정말 정당한 것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일까요?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코디와 사브리나가 맞이할 처참한 최후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정의로운 복수극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사냥은 이제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첫 번째 도미노가 넘어졌습니다. 제이슨 크로우의 체포 소식은 코디 월시의 숨통을 조이는 서막이었죠. 메이슨 리드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지켜보기만 하는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수개월간 피땀 흘려 수집한 증거물들을 가장 파괴적인 타이밍에 터뜨렸습니다. 코디와 제이슨이 공모한 부동산 사기 정황, 내부자 거래의 증거, 그리고 제이슨이 술에 취해 모든 범죄를 자백했던 음성 파일들이 익명의 이름으로 언론사와 시윤리위원회 그리고 검찰청에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 배신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이 쌓아올린 가짜 성벽이 단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공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승진가도를 달리며 오만함의 극치에 달해 있던 코디 월시는 수사관들이 들이닥친 그날 동료들 앞에서 수갑이 채워지는 굴욕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의 화려했던 커리어는 단 하루 만에 재가 되어 흩어졌고 법인카드는 정지되었으며 야심차게 준비했던 부동산 투자는 몰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매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차갑고 신속한지 코디는 뼈저리게 느껴야 했습니다. 한때 메이슨을 가구라 부르며 비웃던 그 당당함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 스트레스는 독이 되어 사브리나와의 관계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돈줄이 막히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코디는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네가 그 땅을 네 이름으로 산 게 문제였어. 이 멍청한 여자야. 네가 다 망쳤다고. 코디의 폭언에 사브리나는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메이슨이 제공했던 그 안락한 가구 같던 삶, 따분하다고 느꼈던 그 성실한 보호막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그녀는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메이슨은 그들의 지옥이 완성될 때까지 차갑게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1월 15일 메이슨은 코디에게 마지막 덫을 놓았습니다. 새로운 직장 기회가 있다는 가짜 메일을 보내 그를 외딴 항구 근처에 버려진 창고로 불러냈습니다. 절박함에 눈이 먼 코디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나타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메이슨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코디의 눈에는 경악과 공포가 서렸습니다. 네가 왜 여기? 너 죽은 거 아니었어. 네가 알던 그 멍청한 메이슨은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나눌 대화가 좀 남았거든. 메이슨은 준비해온 스피커를 켰습니다. 사브리나와 코디가 메이슨을 지루한 가구라 비웃으며 불륜을 즐기던 그 목소리가 거대한 창고 안을 울려 퍼졌습니다. 코디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메이슨, 그건 내가 설명할 수 있어. 그 여자가 먼저 유혹했다고. 설명은 필요 없어. 이제 네가 한 말들에 대해 몸으로 증명할 시간이다. 12분간의 처절한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디는 덩치가 컸지만 복수심과 혹독한 훈련으로 단련된 메이슨의 정밀한 타격 앞에서는 비명을 지르는 샌드백에 불과했습니다. 메이슨은 분노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레이 코치에게 배운 대로 차갑고 정확하게 코디의 급소를 공략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코디가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과거에 코디가 메이슨을 비웃던 그 오만한 표정은 이제 피와 눈물로 범벅이 된 비굴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헐떡이는 코디를 내려다보며 메이슨은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옷 다 벗어. 메이슨, 제발 이러지 마. 우린 친구였잖아. 친구 마누라를 탐내고 그 남편을 비웃는 게 네가 말하는 우정이냐. 메이슨은 공포에 질려 옷을 벗는 코디의 비참한 모습을 구석구석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 사진들은 내 보험이다. 네가 다시는 사브리나 근처에 얼씬거리거나 누군가에게 내 이름을 언급하는 순간 이 사진들과 내 범죄 기록은 전 세계에 공개될 거야. 내 인생을 끝장내는 건 손가락 클릭 한 번이면 충분해. 메이슨은 발가벗겨진 채 추위에 떨며 울부짖는 코디를 창고에 버려두고 유유히 걸어 나왔습니다. 정의 구현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더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여러분, 복수는 뜨거울 때보다 차가울 때 더 강력한 법입니다. 코디를 쓰레기처럼 내던진 메이슨의 발길이 향한 곳은 아직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이었습니다. 그곳엔 마지막 청산 대상, 사브리나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녀는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파멸의 도미노가 멈출 곳은 어디일까요? 배신의 대가를 치르는 아내의 모습과 그녀에게 던질 메이슨의 마지막 일침이 궁금하시다면 계속해서 주목해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메이슨이었다면 이 상황에서 사브리나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이 복수극의 의미를 더 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결말은 여러분의 상상보다 훨씬 더 냉혹하고 완벽할 것입니다. 집을 나서는 메이슨의 등 뒤로 사브리나의 처절한 통곡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메이슨의 손에는 차가운 이혼 서류 한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브리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넋이 나간 표정으로 TV를 보고 있다가 그를 발견하고는 비명을 지르듯 일어났습니다. 대체 어디 있었던 거야? 걱정돼서 죽는 줄 알았단 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가증스러운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메이슨은 아무 말 없이 식탁 위에 서류를 내려놓고 스마트폰을 꺼내 13분짜리 그 지옥 같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사브리나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아, 아니야. 메이슨. 그건 오해야. 그냥 농담이었어.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해, 정말이야. 코디가 먼저 유혹했어. 나는 그냥 잠시 미쳤던 것뿐이야. 하지만 메이슨은 그녀를 내려다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덩이를 보는 듯한 지독한 무감각뿐이었습니다. 15년이었어, 사브리나. 당신은 내 헌신을 할머니에게 하는 키스라고 비웃었고 나를 가구 취급했지. 이제 당신이 사랑하는 그 자유를 마음껏 누려봐. 코디는 이제 당신을 지켜줄 수 없을 테니까. 메이슨은 가방 하나만을 든 채 15년의 세월이 묻은 그 집을 영원히 떠났습니다. 메이슨은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사브리나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백 통의 메시지를 보내며
용서를 구하고 상담을 받자며 매달렸지만 메이슨에게 그것은 그저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단 13분의 진실 앞에 얼마나 무력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코디 월시는 메이슨이 장악한 증거들 덕분에 직장에서 해고된 것은 물론 부동산 사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며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사브리나 역시 그 엑사이팅했던 연인이 한순간에 범죄자로 전락하자 그토록 경멸하던 메이슨의 안정적인 울타리가 얼마나 거대한 행운이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기차는 떠난 뒤였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메이슨은 이제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에서 프리랜서 정비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거창한 꿈을 꾸지도 누군가에게 맹목적인 신뢰를 주지도 않습니다. 다만 기계를 고치고 자신의 몸을 단련하며 고요한 평화를 만끽할 뿐입니다. 정직한 기계들은 고치면 반드시 돌아왔고 그는 그 단순한 논리 안에서 비로소 안식을 찾았습니다. 어느 따스한 9월의 저녁, 작업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낯익은 얼굴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코디의 전처, 제니퍼 월시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1년 전 메이슨이 가졌던 것과 똑같은 차가운 증오의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메이슨 리드 씨죠. 당신이 코디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들었어요. 그리고 코디가 나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도 알고 있겠죠. 제니퍼는 작은 여행 가방을 든 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사연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코디는 메이슨의 돈뿐만 아니라 제니퍼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의 양육비까지 가로채 부동산 투기에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나를 파멸시킨 인간들에게 똑같이 대가를 치러주는 법을요. 용서 같은 따분한 말은 필요 없어요. 제니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습니다. 메이슨은 그녀의 눈 속에 숨겨진 절박함과 강인함, 그리고 자신과 닮은 그 차가운 각성을 읽어냈습니다. 메이슨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 가볍게 미소 지으며 문을 넓게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제니퍼, 생각보다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겁니다. 복수는 단순히 상대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그들로부터 당신의 주도권을 완전히 뺏어오는 작업이니까요. 메이슨은 이제 단순한 정비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배신이라는 재 속에서 피어난 새로운 삶의 인도자이자 정의를 갈망하는 부서진 영혼들을 위한 조력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나약했던 메이슨 리드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 위에서 더 단단하고 냉혹한 진실의 집행자가 태어났습니다. 과거는 이제 먼지처럼 사라졌고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복수의 연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정의를 완성했고 이제 그 기술을 전수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메이슨은 문을 닫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당신의 신뢰를 밟고 웃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제 속에서 일어난 사람은 더 이상 불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어떤 영감을 주었나요? 당신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더 강력한 복수극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세요. 사냥은 이제 연대의 힘으로 더 커질 것입니다.